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경치가 좋죠. 편안하고. 지금 바로 옆에도 보면은 이렇게 노란 꽃, 꽃다지꽃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노란 민들레도 피어 있네요. 노란 민들레는 원래 우리나라 꽃이 아니죠. 토종 민들레는 흰 민들레입니다.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토종은 사라지고 외래종이 거의 압도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100%에 가깝죠. 이게 우리 민족의 현재 현실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문화의 현실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고대 한민족 디아스포라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해서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재발견. 그런데 이번 호가 고대 한민족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리고 큰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어요. 동남아, 티베트, 일본, 아시아 각지로 흩어진 고구려 백제 유민. 동남아란 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약간 비약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동남아시아 북부에 산족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고구려민들이 있을 가능성을 아주 오래전에 제가 91년도에 그 지역에 갔는데요. 이동호 선생이 처음 제기한 겁니다. 국내는 안 알려졌고 그 양반 조사할 때 제가 거기서 만났죠. 나머지는 뭐 대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티베트? 티베트 관련이 있습니다. 티베트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네팔 북부에 있는 사람들, 셀파족들이죠. 우리랑 유사한 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유사하다 그랬을 때는 얼굴이 비슷하거나 일부 단어가 비슷하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학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이때 티베트는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이 연재물에서 티베트라고 이 편집자가 뽑은 거는 흔히 말하는 청해성 얘기를 합니다. 청해성족은 예전에 토본의 영토였었거든요. 고구려민들이 끌려갔기 때문에 토본 지역을 쓴 건데 청해성족을 쓴 건데 타이틀을 뽑을 때는 티베트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 원래 제목은 아시아 각지가 아니라 유라시아 각지예요. 아시아하고 유라시아는 단어만 틀릴 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도 틀립니다. 아시아 플러스 유럽이 되지 비로소 하나의 역사 또는 문화 공동체로서 드러나거든요. 흔히 말하는 동부 유럽이죠. 폴란드라든가 그다음에 헝가리 동쪽, 오스트리아 동쪽, 비인동쪽이죠. 그리고 발칸반도 쭉 내려오게 되면 여기는 흔히 말하는 아시아권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그랬을 경우에 이게 확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국 사람들은 아시아 그러면은 이상하게 이 동아시아의 좁은 지역만 생각하고요. 특히 중국을 생각해요. 흡사 중국이 아시아 문화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거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아시아의 문화에 왜 중국만 있습니까? 중국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있을 수가 있고 중국이 영향을 받은 인도 문명도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가.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문화적 컴플렉스를 느껴야 될 문화권은 인도 문화권입니다. 대부분 인도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예술, 인도에서 영향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도 연해주 북부 지역이라든가 극동 시베리아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인식이 못 미치는데 이걸 다 포함해야지 유라시아 그리고 특히 우리 민족의 역사도 규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드린 이런 지역과 다 우리 문화가 직접 간접으로 연결됐지만 고구려 유민들도 바로 이런 지역으로 퍼졌다고 보고요. 극히 일부를 빼놓고는 전부 다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다만 현재까지 역사가 아니라 민속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연해주 북부죠. 극동 시베리아 그리고 흔히 말하는 동남아시아의 북쪽인 산족들 이 부분들은 역사가 아니라 아직은 민속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지만 나머지는 사례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유라시아 각지로 흩어진 고구려 백제 유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가 된 거를 갖고 몇 사람들한테 카톡을 보냈더니요. 몇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분야 전공자이기도 하고 또 이런 지역들은 거의가 제가 다 직접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 듣고 그리고 제가 확인하고 느낀 것들이 좀 남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글을 정리할 때 먹먹한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정말 아파왔죠. 그리고 이번 호는요. 실질적으로 제가 동아시아 국제대전, 제가 동아시아 세계를 이해할 때 흔히 말하는 고구려와 수따라, 고구려 당나라 전쟁, 이 전쟁을 동아시아 국제대전으로 명명을 했었어요. 93년도에 제가 이미 우리 역사는 단기적 관점, 국가적 관점이 아니라 좀 거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유도 없이 수나라 당나라에게 공격받은 고구려가 방어한 것이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 재편을 둘러싸고 양 강대국이 충돌한 것이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모든 면에서. 그리고 당연히 이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승자는 고구려고요. 두 번째도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당태 정부는 고구려에게 패배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죠. 3단계. 흔히 말하는 소위 삼국통일 전쟁에 들어가면은 고구려가 그때부터 전세가 역전되면서 결국 668년에 평양시에 함락당하고 671년에 모든 것이 끝나게 되죠. 저는 그래서 이 전쟁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동아시아 또는 동아지 중의 국제대전. 이 전쟁은 400년 만에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 때문에 발생한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질서 재편전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수당의 입장에서는 종주권 문제가 대두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역권을 비롯한 경제권 쟁탈전도 되는 겁니다. 꼭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고대사에서 무역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고구려가 엄청난 무역국가였다는 것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 확보 전쟁이에요. 만주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참 이런 말을 잘 쓰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마 듣기 싫어할 수 있어요. 사실입니다. 우리 잘 모르고 있거든요. 만주는 굉장히 자원의 보고입니다. 그거 전 세계가 다 알고 중국이 알고 그래서 활용을 하는데 왜 우리만 모릅니까? 우리는 만주를 쓸모없는 땅으로 알고 있잖아요. 만주는 온갖 자원의 보고이죠. 그래서 동아시아 국제대전은 이런 자원 확보를 위한 쟁탈전의 성격도 띠고 있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1단계는 고구려 수나라 전쟁이고 2단계가 고구려 당나라 전쟁, 3단계를 보통 소위 삼국통일 전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의 얘기를 다룬 것이 이번 호예요. 고대 한민족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말은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보통 사회학자들이 쓰는 용어인데요. 디아스포라. 원래 이것은 이집트인들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이 이집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전 세계로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현상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른 겁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이를테면 집단 유망, 집단으로 유민들이 떠돌아다니는 현상을 보통 디아스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둡고 슬픈 이미지가 있고요. 억압당한 사람들의 비애가 서려 있는 것이 디아스포라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디아스포라의 용어가 다른 각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미 세계는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성공을 했고요. 세계가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는 전 세계에 각각 어디든지 이를테면 한 나라 또는 한 민족의 디아스포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해외에 자국민이 존재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면 첫 번째 중국 떠올립니다. 두 번째 인도,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까지 떠올리는데요. 한참 가야지 비로소 한국을 떠올립니다. 답은 한국입니다. 중국보다 더 많이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한국인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은 디아스포라를 그렇게 어두운 것으로 보질 않습니다. 현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디아스포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어떻게 하면 국가 발전에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 양쪽이 윈윈하는 거죠. 타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고 본국 간에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지 디아스포라가 아주 활용성이 크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주목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의미의 안이하고 이익적 관점에서의 디아스포라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처럼 또는 헝가리라든가 동부 유럽에 있는 집시들처럼 어두운 이미지를 가진 디아스포라를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19세기 초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 조선 사람들이죠. 조선 사람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현재 만주를 가는 겁니다. 이거 디아스포라예요. 그리고 1910년에 일본에게 합병되기 직전 그리고 직후에는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떠났고 중국으로 갔고 그다음에 일본을 끌려간 건 당연하겠지만 하와이 그다음에 남아메리카까지 갔잖아요. 이게 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이런 디아스포라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민족에는 고대에도 디아스포라가 있었다.
역사란 건 미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를 찾을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히 고대 디아스포라는 어느 나라의 디아스포라겠습니까? 우리 역사에서는 멸망한 나라들. 긍정적인 의미의 디아스포라도 있어요. 일본 열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서 그 땅을 개척했습니까? 이주하고. 그건 그나마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죠. 역동적이고. 여기서 어떤 명분 때문에 갔든지 간에. 그런데 그 이후에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 멸망했을 때 그 양반들의 디아스포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전적인 의미의 디아스포라거든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바로 이 강의를 함께